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보다 더 많이 뽑아 임용 대기자가 쌓이는 등 교육당국의 수급 조절이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애꿎은 준비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올해 예고된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의 60% 수준입니다. 서울은 지난해의 8분의 1로 뚝 떨어졌고 경기는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광주는 5명으로 사상 처음 한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인원이 급감한 건 전체 정원이 줄어든 데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수두룩한 탓입니다. 전국의 임용 대기자는 3,500여 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보다 200명이나 많습니다. 이미 수요보다 많이 뽑아 적체 인원이 늘어남에도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급 조절에 실패한 셈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작년에 선발할 때 과도하게 선발하라고 압력을 계속 넣었고 올해 대선이 있는데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 이슈가 되니까. 임용고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교원, 증원이나 이런 희망적인 공약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놓고 100일 전에 이제 와서 100명 뽑겠다 이래버리니까요. 전부 다 너무 허탈해하고 있고. 일각에선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교육부는 일수업 2교사제 등 새 정부 정책을 위해서라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기업들이 난감한 모습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재계단체들은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이행하려면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며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 주판알을 두드려본 대기업들은 소갈이가 깊어졌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은 4,300억 원, 현대자동차는 1,8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할 형편입니다. 이렇게 낼 돈은 늘었는데 감면은 줄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얼마 쓰지 않아도 지출 비용 1%는 세금에서 빼줬지만 이제는 실제 연구 지출이 있어야만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늘어난 세금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과제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은 늘었는데 새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또 다른 비용 지출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6%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세제 개편안 기조에 공감한다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시동을 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다음 달 정기국회는 물론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에서 약 93억 원의 급여를 받아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82억 원을 받은 손경식 CJ 회장, 74억 원을 받은 허창수 GS 회장, 66억 원을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성래 효성전 회장은 각각 64억 원과 46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기업 25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32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대기업 25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C와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 500억 원 넘게 빌린 대기업 631곳이 세부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C등급은 13곳, D등급은 12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 이 건설과 조선 등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마사회 경마장에서 마필 관리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경쟁체제를 강화한다며 도입한 개별 마주제가 문제라며 노조는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한국 마사회 부산 경마장에서 마필 관리사 박경근 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말 마사지사라는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열악한 처우는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박 씨가 숨진 지 2달 만에 마필 관리사 이현준 씨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빠진 인력을 메우느라 2사람 몫을 일하고 장염으로 말에 오를 때마다 구토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필 관리사도 사람입니다. 노예를 취급하지 마시고. 노조는 1993년 마사회가 경쟁 체제를 강화한다며 도입한 개별 마주제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전에는 마사회가 마필 관리사들을 직고용해왔지만 개별 마주제 실시 이후 마필 관리사의 고용은 조교사의 몫이 됐습니다.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의 갑질에도 견뎌야만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마사회는 지금 8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93년 이후에 현재까지 14분이 사고로 또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측은 고용 구조 변화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법상 마필 관리사를 직고용해 조교사들에게 파견하면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현행 제도가 경마 부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900명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919명입니다. 환자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경북 3명, 충북 1명, 제주 1명 등 사망자도 5명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에도 소방관들은 더 더운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안전을 위해서지만 20kg이 넘는 방화 장비를 착용하고 불을 끄다 보면 탈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여름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주택의 외벽이 검게 그을린 채 안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은 무거운 소방 호스까지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연기가 가득한 건물 안, 진화 작업엔 쉴 틈이 없고 수분 공급도 쉽지 않습니다. 장비를 다 착용하고 이제 천장에 나가면은 그 사우나에 들어가듯이 많이 땀도 나고 대원들도 많이 지치고 현장 활동이 길어지면은 방수를 할 때 그 물을 살짝씩 먹으면서 혹서기에도 화재 출동 횟수는 한 달에 500건이 넘어 사실상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방화복을 포함 기본 장구만 해도 20kg이 넘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씨입니다. 제가 방화복을 직접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복 상의만 입었는데도 이미 숨이 차오르고 나머지 장비를 다 장착하자 서 있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10분 넘게 달리고 나자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 안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50도 이상. 장시간 진화 작업 후엔 탈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면은 많이 덥거나 뜨거움 같은 거는 잊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 끝나고 돌아갈 때쯤이면은 거의 반 시체가 돼서 돌아가듯이 이런 날씨 속에서는 더더욱 많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구한다는 뿌듯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며 오늘도 출동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한편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에 얼음 공장에서 일하면 참 시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수를 맞아 24시간 풀 가동하다 보니 잠시 앉아서 쉬거나 시원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영하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는 현장을 최지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얼음 공장.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도 이곳의 온도는 항상 영하 10에서 12도입니다. 손발이 시리고 입김이 절로 나오지만 쉴 틈 없는 작업에 근로자들의 이마엔 구슬땀이 맺힙니다. 여름에는 너무 일도 많이 있으니까 얼음 빼는 거 많이 있으니까 너무 바빠요. 무더운 날씨 속에 여름철 특수를 맡게 된 얼음 공장들은 최근 휴가를 반납하고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131kg 정도 하는 얼음 덩어리를 하루에 210톤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생산량이 6,000톤이 넘어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수기 대비해서 생산량은 한 10배 이상 늘었고요. 지금 현재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얼음틀에 물을 붓고 소금을 적절히 배합한 뒤 48시간 얼리면 시원한 대형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생산된 얼음들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탑차에 실어 배달하는데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식용 얼음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시민들의 밥상에 오를 육류나 수산물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시장으로 배달됩니다. 이 얼음이 없으면 육고철 청육점이고 뭐고 다 난리도 났거든. 좋아서 그 물건이 상하지 않고 또 자기들 웃으면서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인생을 여기서 다 늙었지 이제. 근데 뭐 후회는 없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웃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올여름도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개인카드 승인액은 150조 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승인 건수도 42억 6,500만 건으로 14.7% 늘어 분기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황금 연휴와 고온 현상에 따른 냉방기기 판매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법인카드는 국세 카드 납부가 줄어들면서 승인액이 급감해 전체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동기 비해서 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떼놓고 지내기는 이제 어렵죠. 휴가철 해외여행지에서도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사진 공유 같은 것을 손 놓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할 때 알아둬야 할 로밍 서비스,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출국장은 연일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동통신사의 로밍센터에도 데이터 활용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중국에 가는데 와이파이 터진 데 별로 없고 편리 사용하려고 로밍하러 왔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현지 통신사의 망을 쓰기 때문에 국내 정액요금제와 다르게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무심코 썼다간 최대 180배 비싼 요금을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막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방문 국가에서 선불 유심을 사서 끼우는 것, 이외에 공유기처럼 쓸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는 겁니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하루에 10,000원 선입니다. 일주일 이상 장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나 청소년 등은 전용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 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와 저렴한 가격으로 로밍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콜센터나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시면 맞춤형 로밍 서비스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사용 중에도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항 로밍센터에서 로밍 차단 부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폰의 경우 각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따져보는 것이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분야에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고객 응대와 낮은 연봉 등으로 인해서 3D 업종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다소 다른데요. 이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런 직업이 있나요? 이 서비스 분야의 직업이라면 상담원 혹은 백화점 안내원, 호텔리어 등이 있는데 혹시 호텔리어인가요? 예, 아쉽게도 호텔리어는 아닌데요. 오늘은 이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안방마님 석지연 아나운서도 아마 틀릴 수밖에 없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어서 아마 쉽게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가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는 직업인데 들어보셨나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직업이에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네,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비 문화의 합리화와 건전화에 기여를 하고 또 소비자 복지 향상에도 힘을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비슷한 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소 역할이 조금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인데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보통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물품이나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 처리를 하거나 피해 상담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 조사 등 소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또 보완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바꾸는 일종의 소비자 문제 해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단순히 고객 불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발전시키는 전문가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불만 사항을 개선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중요해진 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실시하는 업무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최고 연봉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연봉이 높은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최근 3년 동안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률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기술 자격 취업률 현황 분석입니다. 이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 상위 20개의 자격증 분야 중에서 기술사 등급이 14종목을 차지했는데요. 기능장은 4종목, 산업기사 1종목, 서비스 1종목 순이었습니다. 서비스 종목 자격증 중에 이름을 올린 분야가 바로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였던 건데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을 딴 사람들의 월 평균 임금은 무려 690만 1,684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네,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그런데 소비자 전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네,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경우에 1급과 2급으로 나눠지는데요. 2급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학력, 경력, 그리고 성별이나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필기와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필기의 경우에 4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와 시장 과목 이렇게 총 4과목입니다. 이 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요. 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실무를 보게 됩니다. 이 역시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2급은 그렇고 그렇다면 1급 자격증은 따로 자격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의 경우에는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소비자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상담과 관련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혹은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2급과 비슷한 이 분야를 보지만요.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고급 소비자 상담 실무를 통해 보다 능숙한 실무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이 1급과 2급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70%의 합격률을 보이지만요. 고객 상담 능력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통과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1급 자격증을 일단 따게 되면 전문성을 띠고 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비자센터의 팀장이나 센터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불만과 니즈를 통계화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비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짜는 전문가 역할도 맡게 되는데요. 이 같은 대응이 이 기업의 매출과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꽤나 밝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블랙 컨슈머와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급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소비자 업무 담당 임원 자리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일자리도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또 기업의 매출에도 기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